지금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이 IMF 이후로 네.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 가격이 정말 많이 빠졌는데 혹시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이제 좀 잠깐 지금 좀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됐거든요. 네,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어요. 하락폭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단순히 개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 큰 문제가 지금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보이니까 1월 3일 대책이랑 또 그 이후에도 뭐 각종 지금 대책들을 계속 지금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확실하게 하락폭이 감소는 한 거는 맞아요. 하락폭 감소. 네. 자, 먼저 이제 실거래가 데이터죠. 그래서 실거래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주로 통계를 내는 한국 부동산원 지수를 가지고 주간 데이터로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전국 평균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네. 일단 서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서울을 보시면 요게 이제 매매가 하락폭인데 요게 한 주에 한 주. 한 주에? 한 주.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었네요. 예, 네. 12월 26일 날짜로는 한 주에 0.74% 하락을 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막대 그래프가 많이 줄었죠. 네, 좀 줄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0.35. 그러니까 0.35까지 되니까 일부 단지, 이거는 평균이잖아요. 네. 그럼 일부 단지들은 조금 오른 데도 있었고, 좀 내린 데도 있었고, 근데 네. 평균 내니까 마이너스. 좀 마이너스다. 네. 그래서 일부 이제 조금 환호를 요새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정말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정말 올랐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올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은 오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데이터가 뭐냐? 바로 전세 가격이에요. 전세 가격. 자, 네. 보세요. 요게 이제 전세 증감률 데이터거든요. 네. 자, 전세는 어때요? 자, 전세가 심지어는 한 주에 1.2%가 빠진 적도 있습니다. 하락폭이 매매보다 더 크네요. 더 커요. 네. 더 큰데 줄었는데 여전히 하락폭이 어때요? 1%야, 1%. 1%. 한 주에 1%. 와.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 공부 좀 하셨다는 분들에게. 자, 전세가가 약세를 보이는데 매매가가 강세로 돌아선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런 거 말고 추세적으로 강세로 돌아선 적이 있었냐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길게 보려면 이제 월간 데이터를 좀 봐야 되니까 데이터를 제가 월간으로 바꿀 거고요. 네. 자, 요게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데이터 기준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세가 이때 약세 보였고요. 요때 약세 보였고, 이때 약세 보였고, 요때 약세 보였고, 네. 요때 지금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2004년 1월 달부터니까 거의 20년치 데이터예요. 자, 전세가 약세를 보이던 시기에 매매가 플러스인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네. 자, 그리고 지금처럼 2004년 이후에 전세 시장이랑 매매 시장의 하락폭이 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만큼 지금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IMF 때는 이런 데이터가 없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서울 데이터는 있는데 그 데이터는 사실은 뭐 진감률로는 좀 신뢰하기 힘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04년 이후로 지금 최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 매매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전세 시장도 똑같아요. 자, 이런 시장에서 매매 가격이 대세 상승을 한다? 진짜 택도 없죠. 실질 수요인 전세가 강세로 돌아서지 않고 전세가 약세인데 어떻게 매매 시장이 좋아지냐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낮아지고 있죠. 낮아지고 있죠. 자, 전세가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투자 원금. 네. 네, 물론 일부 단지들에서는 찾아보면 무피 투자에 가까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가을인데 햇빛 낮에 잠깐 쨍쨍 내리쬐다고 이게 여름으로 다시 되냐 이거죠. 그런 일은 있다 없다? 그런 일은 없다. 자, 그리고 KB부동산 호가 위주 데이터인 KB부동산 데이터를 볼게요. 네. 자, KB부동산 우리 지수 통계 데이터를 역시 마찬가지로 봐도 전세가 약세를 보일 때는 매매도 약세를 보였죠. 이때 보시면 다. 자, 요때는 이제 2013년에
잠깐 매매가 이때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 네. 이때는 뭐였어요? 전세가 플러스였어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 강세일 때 매매 시장이 약세인 적은 있었지만 전세 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데 매매 시장이 강세일 때는 한 번도 없었다고요. 네. 그냥 눈에 보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모든 지역이 다 똑같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서울 보겠습니다. 자, 서울. 그죠? 전세가 약세이던 시기에 매매가가, 그죠? 심지어는 전세가 이렇게 플러스를 보이던 시기에도 매매가 이렇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맞죠? 자, 대전 보겠습니다. 자, 대전도 이렇게 약세 보이던 시기에 매매가 강세 없었죠? 네. 약세. 네. 그렇죠. 인천 보겠습니다. 긴 데이터는 이제 몇 군데 없어서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전세가 강세 보여도 매매 이렇게 약세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하락폭을 주목하십시오. 지금처럼 하락폭이 클 때가 있었는지. 자, 지금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런 거죠. 기온으로 따지면 영하 30도의 강추위를 보이다가 지금 영하 한 15도로 떨어졌어요. 영하 10도, 15도로 떨어졌어요. 야, 살겠다. 이제 좀 다시 봄 되고 여름 되나? 여전히 춥네요. 여전히 네. 춥다. 그리고 주간 데이터로 최신 데이터는 한번 볼게요. 호가 데이터니까 최근에 호가는 어떤지 우리가 그리고 주간 데이터로 보는 이유는 주간 데이터가 가장 최신의 빠른 흐름을 볼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주간으로 보는 거고요. 자, KB부동산의 주간 데이터 전국 평균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가 어때요? 조금 하락률이 조금 감소했죠. 네. 근데 이거는 뭐예요? 공인중개사를 입력한 호가 데이터 네. 위주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들었는데 전세는 어때요? 전세 더 폭락했죠. 네. 전세가 더 크게 하락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대세 상승은 지금 뭐 정부 규제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가 지금 이렇게 빠진 건 역대급, 매매가 이렇게 빠진 것도 역대급이잖아요. 맞아요. 둘 다 완전 역대급 이런 일은 없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좀 어떤 시나리오를 좀 보고 계신가요? 2023년에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로 인해서 미국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네. 근데 지금 조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넘어가는 듯 하다가 다시 요새 어때요? 기준금리가 올랐죠. 좀 더 지금 더 네. 올라갈 거다라는 게 또 다시 또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아, 네. 자, 근데 이거는 뭐 미국 문제고 한국만 볼게요. 한국만. 미국이 앞으로 이제 금리를 뭐 두세 번 더 올리면 한국도 더 올려야 되는 건 네. 당연한데 우리가 느끼는 물가. 실제 물가. 우리가 느끼는 물가 어때요? 네. 이로 인한 호주머니 사정. 지금 완전 엉망이잖아요. 지금 난방비 전기료가 막 몇십 프로씩가 주가 상한가 치는 것도 아니고 가스요금이나 전기료가 상한가 치는 거예요, 지금. 난방비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이런 한국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가 당연히 올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렇게 금방 저도 원하고 대다수가 원하는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 멈추고 내려갈 거야 라는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저는 펼쳐질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네. 자, 이런 시나리오대로라면 지금의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은 아마도 올해 가을이나 연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좀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조금 한 내년 정도는 좀 돼서는 조금 이런 하락폭이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24년 중후반 넘어서 가을이나 아마도 25년 정도 즈음에는 다시 우리가 그때는 뭔가 바닥을 논하고 상승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상승을 좀 기다리는 건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보시는 거고. 네, 아직은 그래도. 시기상조죠. 이제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KB 데이터를 보면 네. 이제 22년 7월 달부터 떨어진 걸로 나와요. 물론 네. 이제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는 연초부터 떨어졌지만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를 보면 한 1년 정도 떨어진 거고요. 네. 그다음에 KB 부동산 데이터를 보면 이제 한 반년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럼 보통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좀 위기가 있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보통은 몇 개월 정도 또 몇 년 정도 떨어질 수 그거는 있을까요? 시기마다 다른데요. 네. 이게 IMF 때 나타났던 하락 패턴이 있었고 금리위기 때 나타났던 하락 패턴이 있었는데 금리위기 때는 수도권이 굉장히 오랫동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 정도의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때 고점 치고 2013년 말, 14년 초에 바닥 찍고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6, 7년 정도 시간이 걸렸었는데 IMF 때는 좀 달라요. 2, 3년 정도 후에 바로 바닥이 왔었고요.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의 하락 패턴은 2008년 금리위기의 완만한 하락 패턴이 아니라 IMF 당시에 이런 급락형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품이 그만큼 빨리 빠지고
반등의 시기도 빨리 올 거다라고 전망합니다. 네, 최근 부동산 규제가 정말 많이 풀렸어요. 맞아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풀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로 빨리 풀지는 네. 대표님께서 보실 때 실제로 시장 반응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시장 반응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좀 무반응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죠. 그리고 정부의 또 이런 정책들을 보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상승하면 그러니까 상승을 하니까 정부가 규제를 하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규제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시장이 뭐다? 많이 뜨겁다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해도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죠. 안 먹히죠. 몇 년이 돼야 먹혀요? 4년째나 5년째가 돼야 먹힙니다. 자, 보세요. 자, 과거에 IMF 이후에 상승이 나타났죠. 2, 3년, 한 98년 말 99년 초에 바닥 찍고 대세 상승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언제부터 규제를 시작을 했냐면 2003년 10월 달부터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4년이면 몇 년이에요? 4년이면 2017년 네. 10월. 그리고 5년이면 2018년 10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정부가 규제를 하면 4년에서 5년 동안 불타오른다. 즉, 그 즈음 어디에 4년째, 5년째 사이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본격적인 상승장의 신호탄이다. 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시장이 이제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네. 자, 반대로 시장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를 때도 문제지만 과도하게 내리면 이게 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규제 완화를 합니다. 근데 규제 완화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규제 완화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장은 언제부터다? 규제 완화 시작할 때부터다. 뭐 지금 규제 완화를 시작했으니까 네. 오히려 지금부터 그렇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자, 우리가 규제를 딱 할 때도 어떻게 돼요? 잠깐 주춤하죠. 네. 잠깐 주춤하고 다시 올라버리죠. 왜? 본질적인 에너지가 그만큼 뜨겁기 때문에. 자, 지금 시장의 에너지가 다 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가 완화 정책을 하죠. 그래서 살짝 좋아지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 벌써 또 최신 뉴스 지금 뭐 나왔어요? 다시 급락세 지금 커지고 있다. 다시 급락세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좀 줄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불과 바로 며칠 전 얘기고 지금 오늘 얘기는 또 다시 낙폭 지금 커지고 있다. 그렇죠. 1월 3일 날 정책이 발표되고 그 사이 좀 더 다른 정책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게 가는 게 한 달 정도 네. 딱 지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는 진짜 아무 의미 없고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을 하고 나서 한 2, 3년은 지나야 돼요. 2, 3년은 지나야 우리가 바닥을 논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규제 정책이 적용되는 지역은 어디예요? 서울이랑 수도권이랑 좀 심할 때는 광역시 요 정도. 네. 지방 거의 없죠. 그래서 지방시장은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아요. 규제 완화 정책을 연말부터 시작했잖아요. 22년. 네. 그럼 2년 더 하면 몇 년이죠? 24년. 24년 연말. 그래, 그때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물론 이제 다른 데이터를 또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네. 그 정도 즈음에는 우리가 바닥을 좀 논해볼 수 있다. 이 정도는 바닥이다. 네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그 상승 관련해서는 자 보세요. 2003년에서 4년, 5년 더 하면 17년 가을, 18년 가을이었죠. 이때 사이가 딱 고점이었죠. 자, 이번 사이클에서는 언제부터 규제를 시작했죠? 2017년, 18년? 17년 8월 8일에 네. 측이 첫 규제 정책이 네. 본격적인. 여기서 4년, 5년 더 하면 몇 년이에요? 2022년? 21년? 네. 21년 여름, 네. 22년 여름. 네. 딱 이때가 고점이었죠. 네. 그게 시기를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과거 볼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를 패턴이 기반으로. 네. 매우 유사합니다. 큰 패턴이. 예. 그래서 지금 뭐 규제 완화 정책을 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좋아지네. 여기서 거래량이 좀 늘었다라고 해서 네. 지금 다시 좋아지네. 이거는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이거는 전형적인 뇌피셜이고 그냥 네. 낮에 잠깐 햇빛 쬐다고 겨울 날씨가 지금 여름 날씨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전혀 다를 바가 똑같다 그게. 지금 규제를 그러면
모든 규제를 다 푼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네, 아직 풀 게 많이 남았죠. 그렇죠. 네. 그 중에서 가장 파급력이 있고 그래도 네.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다. 시장을 그래도 조금은 불씨를 살릴 수 있을 네. 거다라고 하는 네. 그런 정책이 좀 있을까요? 자,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세금 아닌가요? 아, 세금. 양도세 아니에요? 양도세요. 양도세. 네. 세금. 네. 그렇죠. 특히 주택이 여러 채 있으면은 네. 그렇죠. 세금이 좀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고수들이 살 때가 있고 투자의 하수들이 살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투자의 고수들은 대체적으로 다주택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고수.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겁 없이 사고 싶어 할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거의 바닥 저점에 가까울 때가 아닐까. 그렇죠. 저점에 가깝거나 저점이 아니어도 양도세가 예를 들면 완전 비과세예요. 한시적 비과세예요. 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IMF 이후에도 나왔고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도 그런 정책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정말 파격적인 정책이 나올 때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런 정책이 나와도 더 떨어질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발목이나 발바닥에 사면 좋겠지만 네. 무릎이야. 그렇죠. 무릎이어도 양도소득세를 안 물 수 있대요. 그러면 무릎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발바닥 되는 거예요. 그쵸. 그만큼의 세금이 빠지니까. 있으니까. 자, 그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는 게 좋겠죠.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저는 한 어깨 정도, 어깨에서 한 가슴 정도까지 빠졌다? 물론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허리 밑에까지 빠진 지역도 있는데. 허리 밑까지요. 네. 네, 허리 밑까지 빠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한 허벅지에서 가슴 이 사이라고 봐요. 지역마다 다른데. 네. 근데 여기서 좀 더 오래 빠지고 내년 뭐 한 초반까지 빠지면 거의 상당수의 지역들은 뭐 정강이나 한 허벅지나 뭐 이 정도나 더 밑으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세금 강력한 정책이 들어간다? 네. 사라고 하는 거의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저는 살 거예요.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네. 뭐 이런 여러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예, 과연 정부가 이런 강력한 정책까지 꺼낼지 안 꺼낼지는 솔직히 예, 근데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투기를 하자 그런 게 아니라 네. 뭐 사실 그동안 무서워서 내 집 마련 못 하신 분들이 있으실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영끌해야 될 때는 저는 그럴 때가 영끌할 때라고 봐요. 정부에서 완전 이걸 뭐 집 사라고 이제 완전 뭐 그냥 강력한 이거는 너무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시장 좋지 않고 맞아요. 이제 이 정도면 사야 된다라고 네. 말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일반 직장인이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해 주신 것도 맞고요. 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일부 분들이 좀 바닥 찍었다. 네.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거래량이랑 매물을 좀 보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진짜 지금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내려온 지역들도 있잖아요. 네. 너무 싸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호주머니 돈이 있어. 진짜 이제 매력적인 매력적인 가격까지 떨어졌다. 네. 그럼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야죠. 매력적이면. 그러니까 네. 사야죠. 네. 자, 그럼 뭐가 늘어나겠어요?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네. 자, 거래량 한번 보시죠.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네. 자, 1년만 볼게요. 야, 이거 뭐 거의 완전 너무 아주 살짝 늘어났어요, 진짜. 자, 지금 이제 684. 1월 달에 867인데 좀 더 오겠죠. 네. 예. 근데 12월 달에 684니까 더 늘은 거 맞죠? 네. 자,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자, 이게 늘은 거예요, 지금? 아니, 한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한 6천, 7천, 8천 건. 자, 이때가 우리가 한번 보자고, 과거에 2013년 연말 정도에 바닥 찍었다고 놓고 치면 13년 연말, 14년 초. 네. 이때 거래량 몇천 건이었어요? 6,600건. 600건. 네. 자,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죽었다가 한 5천 건 이상, 6천 건 이상 넘어왔다. 그럼 제가 인정합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우리가 말로만 야, 이거 사봐도 되는 가격이야 라는 것과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내 돈을 지불을 해서 사는 거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시죠? 네. 진짜 내 돈 들고 사는 건 완전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자, 내 돈 들고 사면은 지금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야 라고 생각해서 내 돈 들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거래량이 몇천 건이 아니라 5천 건, 6천 건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600건, 700건 하다가 이제 800건 좀 넘고 한 1000건, 많아도 한 2000건 됐어.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시장이 돌아섰네. 자, 부동산, 네. 이거 보세요.
2011, 12, 13년 이때도 4천건, 3천건, 4천, 5천건 했는데 부동산 시장 어땠어요? 좋지 않았죠. 좋았어요?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그래도 뭐 오른지 내린지 모르겠고 나는 어찌됐건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돈을 주고 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결과물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결과물이 어때요? 역사상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1000건 미만으로 유지됐던 적이 없다고요. 그만큼 무슨 얘기다? 사람들이 돈 내서 지금 부동산 못 산다라는 거예요. 안 산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전세시장 강세로 돌아서야 되고요. 그 다음 거래량이 몇천 건? 4천, 5천, 6천 건씩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 뭔가 바닥을 우리가 논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부동산은 제가 늘 말씀드린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아니 주식도 아니고 왜 이렇게 못 사서 안달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이 투자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하락을 약간 좀 희망이 보이는 이런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이런 거 데드캡 바운스라고. 네. 이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시 또 간다. 왜? 그 전에 상승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 열기가 아직도 그 강렬한 기억이 내 뇌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떨어진 거 많이 떨어져 보이거든. 네. 그래서 그때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10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최악의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지금 또 보니까 지금 무슨 송도에 지금 아파트 산다. 에? 인천도 한번 보시죠, 인천. 자, 인천이 거래가 늘었네요. 그죠? 네. 좀 늘었죠? 네. 네. 자,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어때요? 여전히 네. 세 발이 피다. 여전히 세 발이 핍니다. 그리고 인천에 지금 공급이 어때요? 올해도? 많죠.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내년도 적지 않고요. 내후년도 적지 않고. 지금 이렇게 수두룩 빽빽 지금 입주물량이 이렇게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많이 싸졌죠. 많이 싸졌다고 지금 들어간다? 그게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는 뭐 한 1, 2년만 지나보면 결과가 이야기해 주겠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세가가 좀 반등을 하고 네. 좀 하락폭이 줄어들고 상승으로 좀 넘어가면 좋겠지만 네. 좀 넘어가는 시점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2013년, 14년 좀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그 정도 거래량을 좀 회복을 맞아요. 해야지 그렇죠. 내가 매수한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게 2020년, 21년에 나타났던 이 상승이 정상적이었어요? 아니죠. 네.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승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정상적인 상승장 이후에 나타난 하락장은 정상적인 우리가 노멀하게 우리한테 왔었던 정상적인 하락장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완전 비정상적인 하락장이 맞을까요? 정상적이지 않았으니까 맞아요. 비정상적인 게 맞겠죠. 그렇죠. 네. 지금은 여러분들 비정상적인 하락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고 일부적으로 월세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 지금은 이 코로나 후폭풍 때문에 아주 비정상적인 하락 시장의 흐름이 펼쳐지고 이거에 대한 맥락을 예전에 우리 나타난 하락 패턴을 비교해가지고 적용을 했다가는 자칫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오판할 수 있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